프롤로그. 문을 열고 첫 번째 스텝. 양손에 납작하고 투박한 검은 상자 2개를 들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저 높은 곳에 머무는 엘리베이터가 내가 서 있는 1층까지 내려오길 잠자코 기다립니다. 현장에 처음 방문하는 날이면 엘리베이터는 아득한 곳에 기거하는 낯선 존재로 느껴집니다. 습관적으로 몇 번이나 고개를 들어 2자리였던 붉은 숫자가 점점 겸손하고 낮은 숫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시선은 문 위의 숫자를 향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가 마음에 스미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시간이란 모든 이에게 그런 방식으로 공평하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군요. 지난달에 돌아가신 당신도 생전에 바로 이 문 앞에서 짧은 순간이지만 이어보면 꽤 오랜 시간을 보냈겠죠.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는 이 시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두께 4mm의 간인한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 상자 안에는 여러가지 보호 장구가 들어있습니다. 파란색 수술용 글러브와 역시 파란색 신발답게 그 안에 더 씻는 투명한 파란색 비닐로 만들어진 또 다른 신발답게 하얀색 방진 마스크와 연한 회색의 방독 마스크, 그리고 현관문을 여는데 요긴한 공구 따위가 손잡이가 달린 2 상자에 나누어져 담겨 있습니다. 이런 보호장구들은 나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피부와 같습니다. 콘돔이 생명의 잉태를 막듯 이런 보호장구의 얇은 막이 나를 감염과 오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준다고 믿습니다. 낯선 존재였던 엘리베이터는 선뜻 좌우로 품을 열고 정해진 층까지 나와 함께 동반상승합니다. 이때 코는 어느 때보다 예민해져서 무심코 그 안에서 뭔가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가 쓸 법한 고전적인 화장수 향기, 막 배달된 피자 냄새,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머문 듯 아련하고 퀴퀴한 냄새, 밀폐된 공간에서 후각의 추적 능력이 한껏 고양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어 나를 내보내고서 이 추적은 더없이 집요해집니다. 사실 내 일은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죽은 사람이 만든 냄새가 가져다 줍니다. 그 냄새를 극적으로 없앴을 때 내 비즈니스는 성공하지요. 대가로 살아있는 사람이 나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용서하세요. 문 앞에 도착하더라도 애써 예의를 갖춰 배를 누르지는 않겠습니다. 저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남긴 것이니까요. 조심스레 검은 상자를 열어 신발 덮개를 신고 수술용 글러브를 양손에 끼우고는 행여나 빈틈이나 헐거운 구석은 없는지 매만져 봅니다. 냄새를 요과 없이 제대로 맡는 것, 그 사실적인 측정이 이 일의 세부적인 과정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기준이 되기에 이때만큼은 코를 가리는 어떤 종류의 마스크도 쓰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 범죄를 계획한 자처럼 지문도 발자국도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드나들던 곳처럼 자연스레 손잡이를 잡아 비틀고 서슴없이 집 안으로 들어설 작정입니다. 문을 열고 비로소 첫 번째 스텝을 밟습니다.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초연하자는 각오가 무색하게 내 코는 이미 죽은 이가 남긴 냄새에 잠식되었고 심장 언저리에는 어둡고 축축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스위치를 찾아 전등을 켜지만 이 순간만큼은 마음의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애초에 빛이 있기나 했는지 가로등이 없는 심야의 지방도로 위를 비추는 자동차 전조등의 세계처럼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목구멍은 바람이 소금 사막을 스치듯 바삭거립니다. 문득 내가 해저를 느리게 유영하는 심해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냄새의 진원지는 신락 같은 빛이 비치는 곳, 물고기는 어둠 속에서 그 희붐한 빛을 향해 천천히 헤엄쳐 가야 합니다. 모래에 감춰진 산호나 심해 곳곳에 좌초된 난파선의 뾰족한 잔해에 찔리지 않도록 가능한 한 느리게 나아갈 것. 눈 어둡고 심약한 물고기여, 두려움을 헤치고 그곳에 가야만 비로소 이 지독한 심해의 압력에서 해방될 수 있다. 죽은 사람이 오래 방치된 바닥은 을의 기름막으로 덮여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워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 방은 바로 당신이 숨을 거둔 곳입니다. 당신은 없지만 육체가 남긴 조각들이 천연덕스레 기다립니다. 침대 위엔 몸의 크기를 과장해서 알려주는 검붉은 얼룩이 말라붙어 있습니다. 대개는 살아있을 때 당신의 뒤통수를 이루었을 피부가 담배의 머리카락과 함께 말라붙어 있습니다. 천장과 벽엔 비대해진 파리들이 달라붙은 채 소리 없이 손바닥을 비비고 있겠죠. 이불을 덜추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따뜻한 안식처를 찾아낸 구더기 떼가 뒤엉켜 서로 몸을 덜 비빕니다. 구더기들이 온몸을 흔들며 춤추는 광경을 보고 있자면 알코올이 담긴 유리단지 속에서 영원히 박제된 것만 같았던 나의 뇌가 공기를 되찾아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좁아졌던 시야가 비로소 터널을 벗어난 듯 밝게 열리고 내가 이곳에 방문한 이유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곳에서 새로이 탄생한 작은 생명체들은 나에게 스텝을 또 다른 방향으로 옮길 때를 알려줍니다. 방에서 나와 이 집에서 드러내야 할 살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집 구석구석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거실을 거쳐 베란다로, 화장실을 거쳐 또 다른 방으로, 부엌을 거쳐 현관 신발장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 스텝은 빠르고 직선적이죠. 이미 심장에 드리웠던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을 옥죄던 어둠은 실체의 구체적인 직시라는 강렬한 태양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추곤 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내 안에서 비롯되어 내 안으로 사라집니다. 한 번도 저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홀로 숨을 거두었고 꽤 오랫동안 그대로 머물렀고 오늘부터 나는 남겨진 흔적을 요령껏 지울 것입니다. 이제 현관문을 열고 나가 1층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장례를 막 치르고 돌아왔을 당신의 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에게 어떤 말부터 꺼낼지 미리 생각해둬야 합니다. 자, 이제 전등을 끄겠습니다. 1장 홀로 떠난 곳을 청소하며 캠핑 라이프. 이른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막 해가 저물 무렵에 전화가 걸려왔다. 부동산 중고에는 자살한 젊은 여성의 원룸을 맡기고 싶다며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덧붙인다.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골치 아픈 것은 아니고 어차피 가보시면 알게 될 테지만 아무튼 살림도 없는 간단한 집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을 덧붙이면서도 목소리는 차분했고 사무적이지만 차갑지 않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굳이 더 캐묻지 않았다. 상대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20분 넘게 시간을 할애해도 막상 맞닥뜨리는 현장 상황은 그 설명과는 딴판인 경우가 있고 짧은 몇 마디와 절제된 표현만으로도
현실을 적확하게 제대로 암시한 경우도 있다. 신을 갓 넘은 듯한 부동산 중개인은 고객이 알아듣기 쉽게 매물에 대해 묘사하는 능력을 오랜 시간 터득해 왔을 것이다. 전날 늦은 밤부터 내리던 비는 우리가 출발한 새벽보다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그치지는 않았다. 미끄럼 방지턱이 없는 좁은 대리석 계단을 통해 무거운 짐을 내리며 넘어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디지털 도어록은 이미 반들반들하게 광택이 나는 새 제품으로 바뀌어 있고 부동산 중개인이 알려준 대로 번호를 누르자 옆집에서도 들릴 만큼 명쾌한 잠금 해제 신호음이 울렸다. 이번엔 나조차 들리지 않도록 소리를 죽인 채 큰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손잡이를 비틀고 집에 들었었다. 섬유 유연제의 라벤더 향과 사람이 부패하며 만들어낸 것이 뒤엉켜 불쾌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코에 스며들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전등을 켰을 때 눈앞에 펼쳐진 예상 밖의 광경에 곤두섰던 신경은 금세 놀라움이라는 감정 뒤로 밀려났다. 자살 현장에서 뜻밖의 마주한 캠핑장. 연분홍색 텐트가 방 한가운데 둥그렇게 세워져 있다. 입구에는 소주병 67개가 놓여있고 텐트 안에 두꺼운 에어매트가 팽팽하게 부풀어 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잠시 머물고자 꾸린 거처이다. 방이라는 공간에 놓여 이상하게 보일 뿐 그대로 강변의 자갈밭이나 숲으로 옮겨 놓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풍경이다. 주변엔 TV도 화장대도 없다. 입주자의 냄새를 풍기는 것은 흔히 행어라고 부르는 천장과 바닥을 잇는 여러 개의 금속봉으로 이루어진 옷 보관 랙뿐이다. 베란다에는 이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노란색 폴리프로필렌 박스 여러 개가 납작하게 접힌 채 세워져 있다. 숫자를 세어보니 5개. 모서리에 필라멘트 테이프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것이 벌써 여러 차례 이사하며 사용한 모양새이다. 그녀의 모든 살림은 이 5개의 노란색 상자에 고스란히 담겨 정식 이사업체가 아닌 개인이 운전하는 경화물차나 작은 승합차로 옮겨져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지하방에서 계단이 많은 지상의 집으로 전전했을 것이다. 텐트와 화장실 입구 사이 장판에 혈액이 말라붙어 있다. 불쾌한 라벤더 향을 견디며 조심스레 엎드려 바닥을 닦아낸다. 화장실 전등 스위치가 있는 벽면에도 피가 말라붙어 있다. 그녀는 화장실 위 천장에 연결된 도시가스 공급관에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저버린 것이다. 바닥을 닦다가 앉은 채로 잠시 천장의 가스관을 올려다본다. 문득 내가 그녀의 시점으로 이 공간을 내려보는 듯하다. 저기에 매달렸다면 그녀가 생에서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잠시 뒤에 내가 분해하려는 바로 저 텐트의 정수리였을 것이다. 시도 철도 모르고 찾아오는 인간의 상상이란 잔인하다. 모든 살림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삶을 끝내리는 그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친구야, 이 모든 것이 그저 어느 날 당신과 내가 함께꾼 깨고 나서 돌아보면 웃어넘길 한날 부질없는 꿈이었다고 말하자. 가방 속에서 이력서가 발견되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했다. 5년을 근속하고 또 다른 대기업 공장으로 옮겨 몇 년 동안 일했다. 2년 뒤 30이 될 나이다. 단색 배경에 표정 없는 증명사진. 한반의 동명이인이 꼭 한 명은 있을 것 같은 흔한 이름. 이력이라곤 단 몇 줄뿐. 여백을 많이 남긴 이력서는 그녀가 짓는 풍부한 표정과 좋아하는 음식과 오랫동안 따라 부른 노래와 닮고 싶었던 사람과 사랑하는 친구의 옆모습에 대한 기억은 담아내지 못한다.
텐트 뒤에서 책 몇 권을 발견했다. 이 세상에 캠핑을 온 것처럼 실로 간단한 살림을 꾸리면서도 그녀의 곁을 지켜준 책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참 소중한 너라서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 아주 조금 울었다. 내 마음도 모르면서. 모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책이다. 서점에서 이 책들을 발견하고 집 혹은 집이라 불리는 캠핑장에서 읽기 위해 값을 치르며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텐트 안 램프에 불을 밝히고 문장을 읽어나가며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누군가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했다면 스스로 삶을 저버리겠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고 어느덧 서른을 맞이하고 소중한 너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가끔은 울기도 하겠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내 마음도 모르면서 그녀 마음의 아주 사소한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는 동료가 알아채지 못하게 눈물을 훔치고 책들을 서둘러 자루에 쏟아부었다. 오늘 이마저 사라지고 완전히 텅 비어질 이곳에도 어김없이 찾아올 밤과 어둠이 야속하다. 가난한 자의 죽음. 주로 가난한 이가 혼자 죽는 것 같다. 때때로 부유한 자가 혼자 살다가 자살하는 일도 있지만 자살을 고독사의 범주에 포함하는 문제는 세계적인 인류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니 일단 논외로 하자. 고급 빌라나 호화주택에 고가의 세간을 남긴 채 이른바 검은 보화에 둘러싸인 채 뒤늦게 발견된 고독사는 본 적이 없다. 부름을 받고 다다르는 곳곳에 가난과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검게 색바랜 빈곤의 잎사귀가 우수수 떨어져 도처에 널브러져 있는 것 같다. 내 시선이 오랫동안 가난에 물들어 무엇을 봐도 가난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일까? 어떤 날은 주거니의 우편함에 꽂힌 채 아래를 향해 구부러진 고지서와 청구서마저 가난의 등이 휜 것처럼 보인다. 그 옆집의 고지서라고 하등 다를 바 없는 모습인데 내 어딘가 틀에 박힌 생각이 그런 시선을 이끄는 것 같다. 내 인생에서 풍요와 번영은 닿을 수 없는 벌써 창밖의 풍경처럼 멀리서 아득하게 흘러간다. 산등성이 위에 거대한 구름을 등진 태양의 황금빛 테두리처럼 풍요는 언제나 아스라하고 머나먼 풍경으로 나를 굽어보지만 한 번도 그 구름을 밀치고 나타나 민낯을 보여주는 일이 없다. 가난의 눈이 멀어 혹은 가난의 눈이 떠여 그 어떤 곳에서 든 궁핍의 냄새를 찾아내는 내 솜씨를 발휘하는 청소부. 그 탁월한 솜씨가 행여나 가족에게 옮지는 않을까 늘 전전긍긍한다. 그의 시선 닿는 곳곳에서 가난의 상징이 기지개를 켜고 몸을 일으킬 준비를 한다. 그가 보는 세계에서 빈익빈은 일상적이고 지당하다. 부익부는 먼 발치에서 그저 누군가 읊조리는 대로 들어만 봤을 뿐 일찍이 경험해 본 바가 없다. 가난은 가난과 어울려 다니며 또 다른 가난을 불러와 친구가 되고 부는 부와 어울리며 또 다른 풍요를 불러오는 것 같다. 가난해지면 필연적으로 더 고독해지는가? 빈궁해진 자에게는 가족조차 연락을 끊나보다. 옆집에서 풍기는 이상한 냄새를 의아하게 여긴 이웃의 신고로 죽음은 뒤늦게 발견되고 경찰은 그제야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족을 찾아 나선다. 혼자 죽은 채 방치되는 사건이 늘어나 일찍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고독사 선진국 일본. 그 나라의 행정가들은 고독이라는 감정 판단이 들어간 어휘인 고독사 대신 고립사라는 표현을 공식 용어로 쓴다.
주거니가 처한 고립이라는 사회적 상황에 더 주목한 것이다. 고독사를 고립사로 바꿔 부른다고 해서 주거니의 고독이 솜털만큼이라도 덜해지진 않는다. 냉정히 말해서 주거니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 편에서 마음의 무게와 부담감을 들어보자는 시도이다. 나 같은 일을 하면서 유족이 시신수습을 거부하는 상황을 보는 일은 별스럽지 않다. 진작 인연이 끊긴 가족과 생면부지의 먼 친척이 느닷없는 부엄을 듣고는 네, 제가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선뜻 나서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 혹시 빚을 떠안지 않을까 하며 빛의 속도로 재산 포기각서를 쓴다. 가난한 자에게도 넉넉하다 뿐인가. 남아 넘쳐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편물이다. 체납 고지서와 독촉장, 가스와 수도와 전기를 끊겠다며 얼음장을 놓는 미납 요금 경고장. 경고한 대로 이제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최후 통첩장이 우편함에 빽빽하게 꽂혀 있다. 현관문 앞엔 붉은 딱지 위에 노란 딱지, 또 다른 우편물이 도착했으니 기일 내에 찾아가라는 흰색 딱지가 붙는다. 채권자는 시중은행의 냉랭하지만 점잖은 얼굴에서 카드사와 캐피털 회사의 핏기 없는 얼굴로 바뀌고 어느덧 대부업체의 흠성구전 얼굴로 바뀐다. 회수되지 못한 채권을 헐값에 사모은 또 다른 채권자는 부지런히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불편한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몸소 집으로 찾아와 배를 누른다. 합법의 울타리 안팎으로 흰발과 검은발을 한 발씩 담근 채 교묘히 넘나들며 채무자를 압박하는 자들, 달리 생각해보면 가족은 연락을 끊어도 채권자는 끊임없이 안부를 묻는 셈이다. 빚 있는 자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은 혈육보다 오히려 채권자가 아닐까. 수십억 원대의 빚을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갚아나간다고 용기 있게 고백한 가수 출신의 방송인에게 채권자들이 건강보조식품을 보내주며 응원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복잡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때는 차라리 웃는 편이 나을까. 돌려받을 돈이 있는 자는 그 누구보다 빚진 자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있길 바랄 것이다. 빚을 모조리 회수하는 그날까지. 한 젊은이가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청담동의 한 빌라 건물에 도착했다. 언뜻 보기엔 부촌의 언덕배기에 새로 지어올린 전형적인 고급 빌라다. 건물 현관에 청소와 소독 장비를 내리고 뒤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 돌아가자 여기저기 금이 간 붉은 벽돌과 군데군데 바스러진 시멘트로 마감한 낡은 벽면이 드러난다.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전면부를 갈아내고 실내마저 새것으로 바꿨지만 어째서인지 건물의 뒤쪽까지는 손보지 않았다. 흡사 청년의 가면을 쓰고 턱시도까지 차려입은 노인이 굽은 허리를 짐짓 꼿꼿이 세운 채 안간 힘을 쓰며 활보하는 헬로윈의 뒤안길처럼 쓸쓸하다. 그가 살던 202호 현관문에는 전기공급 제한 예정 알림이라는 굵은 고딕체의 제목이 붙은 노란 딱지가 붙어있다. 문구 전체가 인쇄된 다른 예고장과 달리 사인펜으로 직접 쓴 예정 일자가 눈에 띈다. 아마도 악성 체납 요금 문제를 직접 처리할 담당자가 배정되고 그가 집까지 찾아와서 딱지를 붙이고 손수 날짜를 써놓고 간 것이리라. 날짜를 보자 문득 머릿속에 뭔가 희붐하게 떠올랐다. 건물관리회사 직원이 내게 일러준 주금 수습 날짜를 놓고 셈해보니 전기 공급 중단 예정일과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이 겹친다. 희미했던 것이 명료해진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내 마음은 운동량만큼 거대한 응달 속으로 빠르게 접어든다. 이 비정한 도시에서는 전기가 끊어지면 삶도 끝나는 것일까? 독촉이 이어지다 마침내 전기가 끊긴 날, 그는 사람 키보다 높은 냉장고 앞에서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자동차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주차된 지역, 주거비가 비싸기로 소문난 이 동네에도 경제적인 결핍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가난은 차별도 경계도 없다.
모든 생명체에 들이닥치는 죽음처럼 이 죽음을 순수한 자살로 받아들여야 할까? 목숨을 끊는 것은 분명 자신이겠지만 이 도시에서 전기를 끊는 행위는 결국 죽어서 해결하라는 무언의 권유 타살은 아닐까? 체납 요금을 회수하기 위해 마침내 전기를 끊는 방법. 정녕 국가는 유지와 번영을 위해 그런 시스템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가? 주로 가난한 이가 혼자 죽는 것 같다. 그리고 가난해지면 더욱 외로워지는 듯하다. 가난과 외로움은 사이좋은 오랜 벗처럼 어깨를 맞대고 함께 이 세계를 순례하는 것 같다. 현자가 있어 이 생각이 그저 가난에 눈이 먼 자의 틀에 박힌 시선에 불과하다고 깨우쳐주면 좋으련만 생사를 놓고 고민할 만큼 인간을 궁지로 몰아붙인 지대하고 심각한 문제들, 죽은 이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머문 곳까지 찾아와 암울하고 축축한 얼룩으로 물들인 가난이나 외로움 따위는 죽음의 문을 넘는 순간부터 아무런 가치도 없어지고 그 아무리 중체대한 것조차 하찮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참 기쁠 것 같다. 가난한 자들의 낡고 해묵은 살림을 치우다가 한순간 생각을 돌려서 이제는 죽어서 홀가분해지고 비로소 걱정이 사라져 순수해졌을 얼굴을 떠올려 본다. 그저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상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가난 따위야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 같은 것일 때지 하며 걸음이 가벼워진다. 어떤 날은 예기치 않게 바람이 불어와 구름이 그치고 태양이 쑥 하고 뜻밖의 민낯을 내밀 때도 있다고 반쯤 믿고 싶다. 가난하다고 너무 심각해지지 말자. 그대가 현자라면 언제나 심각한 사람이 손해라는 것쯤은 깨달았으리라. 어차피 지갑이 홀쭉하나 배불러 터지나 지금 웃고 있다면 그 순간만은 행복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